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쉬셨나요? 자, 이제 조세법 강론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종합소득과 관련된 그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4가지로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분류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종합소득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거기서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6가지 소득금액 산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금융소득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사업자와 세금을 보시면, 자, 사업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즉 독립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 사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개인 또는 법인을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 그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회사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근로 제공 대가, 회사에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으면 그것은 근로소득이 되지만, 창업을 한다, 즉 창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부가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유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서 세무서가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자, 사업자로서 이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간접세로서 부가치세를 부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 이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 자, 개인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개인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체의 형태가 법인입니다. 즉 법인을 설립등기를 해서 법인의 형태를 갖춰서 설립등기된 법인을 사업자 등록을 해서 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법인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업체, 즉 법인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소득의 범위를 보시면,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개인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이 사업활동에서 창출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소득, 그러니까 사업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는 이 정도의 사업인데, 여기서 뭐 소득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사업활동을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업 활동이냐? 뭐 농사를 짓는다, 농업, 나무를 가꾼다, 뭐 임업, 뭐 광물이라든지 광산 개발을 한다, 광업, 내가 제품을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 뭐 제조업, 그 다음에 뭐 건설, 아파트나 또는 오피스텔을 지어서 판다, 시공을 한다, 그런 것들은 이제 건설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매, 소매업, 즉 물건을 사다가 파는, 즉 상품을 사다가 상품을 판매하는, 자, 그런 도매업이라든지, 뭐 차량을 하는 운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보험업,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을 하는 부동산업이라든지 부동산 임대업, 여러 가지 뭐 각종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과
이것들 이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바로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업활동, 즉 농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들, 자, 이러한 소득들을 바로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손익이 산정이 됩니다. 손익이 산정이 되는데, 자, 이 손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손실 또는 이익의 줄임말입니다. 즉, 손실의 손과 이익의 이익을 합쳐서 손익이라고 줄임말이죠. 자, 그렇다면 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매출액, 즉 예를 들어서 도매업이다 그러면 도매업이라 그러면 상품을 판매한 판매 대가 또는 상품을 판매한 매출액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한 매출원가라든지 인건비, 임차료 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매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상품을 판매한 매출액이 수입이 되는 거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러한 상품 구매하기 위한 원가, 이것을 매출원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매출원가를 바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플러스, 즉 수입이 크면 이익이 되는 거고, 자,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했는데 마이너스, 즉 벌어들인 것보다 지출한 게 더 많다, 비용이 많다 그러면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자가 이러한 손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익 비용 관련 내역을 기록하는 것을 바로 장부 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세법 제19조에 가면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 자, 보통 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수익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결승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총수익 금액이 더 커서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보다 더 커서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결승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각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거죠. 자, 수입이 창출됐다는 건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고, 뭐 수입할 금액이다 그러면 뭐 외상 매출했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득세법 24조에서 소득세법 19조에서 말하는 이 총수익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입과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죠. 왜냐면 이 소득세법에서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필요경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익 금액, 즉 총수익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즉 총수익 금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합계역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에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역을 필요경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얘기는 바로 총수익 금액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필요경비라는 것, 소득세법
말하는 소득세법 19조에서 말하는 이 필요경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용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종 그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보면 자, 보통 우리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산정하기 위해서 장부를 작성했을 때 이 손익산정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은 우리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산정한다고 했죠. 소득세법에서. 자, 그러면 사업자가 손익을 위해서 이미 장부 작성을 했습니다. 즉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장부 작성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업을 왜 합니까?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었는지 돈을 못 벌었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돈을 벌었는지 못 벌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기록해야 되고 그것을 장부 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익산정, 즉 손익산정을 위해서 장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상 장부를 추가로 작성한다면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한다는 거죠. 즉 손익산정 목적의 장부 작성, 그 다음에 소득세 산정을 위한 목적의 장부 작성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 산정을 위한 목적의 장부 작성이라는 것은 바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총수익 금액에 맞게,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맞게 다시 소득세 사업소득금액 산정을 위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익산정, 손익산정을 위한 목적의 장부 작성 한 번, 그 다음에 소득세 산정을 위한 목적 장부 작성 두 개의 장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바쁜데 여기에 이렇게 장부를 손익산정을 위한 목적의 장부 하나만 작성하는 것도 버거운데 소득세 산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장부를 또 작성을 하라 그러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장부 작성을 통해 산정된 손익, 이 장부 작성을 즉 장부 작성을 통해서 수입에서 비용을 뺀 이 손익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손익 산정, 그러니까 손익을 기준점으로 해서 바로 이 소득세법과의 차액만을 조정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장부 작성을 통해서 산정된 손익에서 소득세법과의 차액만을 조정을 해서 결국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과 일치하게 간접적으로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소득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총수익금액과 수입은 유사하지만 일치하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소득세법에 규정된 수입만 총수익금액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필요경비는 비용과 유사하지만 일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소득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경비의 한도 또 필요경비의 범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사항들, 즉 총수익금액과 수익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비용과 필요경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사항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에 일치시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손익에서 세무조정을 반영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세무조정 없이 장부 작성을 통한 이익을 그대로 사업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 최초의 장부 작성 방법 자체를 아예 소득세법 기준에 맞춰서 장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익과 사업소득금액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작은 기업, 작은 회사, 뭐 얼마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거의 세무조정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아예 장부 작성할 때 소득세법 기준에 맞춰서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뭐 회계감사를 받는다든지 조금 규모가 크다든지 또는 뭐 어디 금융권 대출을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자, 그랬을 때는 이 장부 작성할 때 수익 비용에 대한 이익 산정을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부 작성할 때 수익 비용을 어떻게 인식해서 작성하는지 그 기준을 주는 기업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를 작성해서 이익을 산정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소득세법의 이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가 수입과 비용의 차이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세무조정을 반영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금액과 총수익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비용과 필요경비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세무조정을 하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 이익에서 플러스 세무조정은 더하고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차감을 해서 바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세무조정 수익과 총수익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소득세법에 총수익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장부를 작성할 때도 수입으로 계상을 했다. 그러면 세무조정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법에 총수익금액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총수익금액 산입이라는 플러스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득세법에 총수익금액으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수입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총수익금액 불산입, 즉 총수익금액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줄여서 총수익금액 불산입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위에 총수익금액 산입이라는 것은 바로 총수익금액으로 산입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총수익금액 산입 플러스 세무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총수익금액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장부에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세무조정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용과 필요경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용으로 계산했다. 세무조정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필요경비로 규정되지 않았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세무조정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소득세법에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면 필요경비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필요경비로 넣으라는 의미에서 필요경비 산입 마이너스 세무조정이죠.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필요경비로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필요경비에서 빼라는, 즉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오타가 났는데 필요경비 산입이면 필요경비 산입이면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필요경비 불산입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가 세무조정, 가산 세무조정은 바로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 불산입이 가산 세무조정이고, 차감 세무조정은 바로 총수익 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이 차감 세무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부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0원이고 비용이 500원이다. 그러면 수입 1,000원 빼기 비용 500원에서 이익이 500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총수익 금액으로 반영해야 될 게 100원이 있었는데 수입으로 아예 반영하지 않았죠. 그러면 총수익 금액은 100원인데 수입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은 0원이죠. 자, 그러면 총수익 금액이 100원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100원을 플러스 시켜주는 거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총수익 금액에는 0원, 즉 총수익 금액에는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으로 50을 잡았다. 그러면 총수익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고,
이것은 총수익금액 불산입 50원, 즉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용 쪽으로 보죠. 자, 비용의 필요경비는 7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에 비용을 장부에 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50원으로 산정을 했죠. 자, 그러면 비용 50원에서 필요경비 70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 필요경비 20원을 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비용에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20원인데 바로 비용을 50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비용 50원에서 필요경비 20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0을 해줘야 되고 바로 필요경비 불선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익 500원에서 바로 총수익금액 산입과 필요경비 불선입은 플러스 세무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총수익금액 산입 100원과 필요경비 불선입 30원 해서 13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플러스 세무조정이 되는지를 보시면 자, 이 총수익금액은 수입 0원이니까 총수익금액 100원을 반영해 줘야 되고 자, 이 필요경비 불산입은 자, 필요경비가 20원밖에 안 되는데 비용을 50원으로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비용을 30원으로 줄여야 되는 이 마이너스 30은 바로 여기서 보시면 장부 작성에서 수입에서 비용 뺄 때 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등호가 같아지면 플러스 되는 자, 그런 걸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총수익금액 산입과 필요경비 불산입은 플러스 세무조정이 돼서 130원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바로 총수익금액 불산입 즉 총수익금액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5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총수익금액을 50을 빼주는 자, 요 총수익금액 불산입과 바로 필요경비 산입 즉 여기서 보면 필요경비가 70원인데도 불구하고 50원만 비용 반영했기 때문에 이 20원은 필요경비에 추가적으로 산입해야 되는 이 플러스 20 필요경비 산입은 바로 이 앞에 부호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총수익금액 불산입 50원과 필요경비 산입 20원을 더하면 70원이 되고 이건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익 500원에서 플러스 세무조정 즉 이익 500원에서 바로 플러스 세무조정 130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무조정 70원에서 사업소득금액은 56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업소득금액 560원을 한번 역으로 해서 소득세법의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를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소득세법의 총수익금액은 바로 장부작성 1000원에서 총수익금액 산입해야 되는 이 100원 더하고 여기에 필요경비 불산이 30원 더하면 130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필요경비는 이 비용 500원에서 바로 총수익금액 불산이 50원을 더하고 필요경비 산입 20원을 더하면 57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총수익금액 1130원에서 필요경비 570원을 빼면 사업소득금액 560원이 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을 학습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이해가 가는 대로 넘어가시고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 장부 작성의 이익을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세무조정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은 더해주고 마이너스 세무조정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은 빼주는구나 그렇게 빼서 이익에서 플러스 세무조정을 더하고 마이너스 세무조정 차감을 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한다. 자, 요 정도 개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총수익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수익금액, 수익 장부에 작성한 수익금액과 수익과 총수익금액과 비교를 해서 그 차이 반영을 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기준점, 이 소득세법에 규정된 총수익금액은 뭐냐?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거나 지역권 지상권 설정에서 미리 돈을 받았다. 그러면 1년치 임대료를 아니 10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 1000만원 10년치 임대료를 1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1000만원을 10분의 1로 해서 1년씩 총수익 금액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제 물품을 판매를 했는데 뭐 불량으로 해서 환입됐거나 또는 뭐 깎아달라고 해서 뭐 깎아줬다. 그것을 우리가 매출 애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매출액, 수입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외상 매출금, 즉 어떤 물품, 상품을 매출을 했는데 외상으로 매출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그 외상 매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로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외상 매출에 따라서 뭐 언제까지 그 돈을 달라, 상품 대가를 달라. 근데 그 기한보다 조금 더 빨리 외상 대금을 지급할 때, 자, 그러면 언제까지 뭐 한 달 뒤에 아니면 뭐 한 3개월까지 3개월쯤에 외상 대금을 갚아 드는데, 네가 만약에 한 달 내에 갚으면 뭐 5% 할인해 주겠다. 자, 이렇게 외상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이 외상대금 깎아주는 것을 바로 매출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바로 거래 상대방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익 금액 계산에 있어서 차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총수익 금액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뭐 많이 팔아준 대가로 뭐 장려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뭐 자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채무가 면제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총수익 금액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외에 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바로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필요경비, 즉 비용에 반영된 것과 필요경비와 비교를 해서 이 소득세법의 필요경비에 맞추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필요경비의 범위를 보면 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뭐 원재료 매입가액이라든지 부대비용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뭐 매입 애누리, 즉 매입할 때 깎은 거, 즉 매입할 때 뭐 100원짜리를 90원에 가져왔다 그러면 그 매입 애누리는 뭐 빼주는 거 제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매출과 마찬가지로 매입도 매입하면서 외상으로 매입하는데 대금을 미리 결제하면서 일부 할인받는 금액, 매입 할인 금액도 뭐 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품 제품에 대한 뭐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 그리고 판매한 상품의 제품의 보관료라든지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자, 이런 것들 다 필요경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부동산, 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자, 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 부동산 매매를 사업적으로 영위한다. 그것을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판매가액이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바로 필요경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종업원 급여라든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필요경비에는 각종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도가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소득세법 제28조에서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이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비용으로 계산한 것보다 한도보다 더 많다. 그러면 추가 계산된 비용은 전부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뭐 다 살펴보자면 여러분들 밤새도록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개념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바로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그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못 받을 수 있는 돈을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못 받을 돈을 미리 예측을 해서 비용으로 계산했는데, 자, 이 비용을 무한정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세법은 외상 매출금의 1%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1%만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비용을 그 외상 매출금의 1%보다 더 많이 대손상각비로 잡았다 그러면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그 한도 초과되는 걸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것을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자, 퇴직급여는 우리가 그 퇴직연금이죠. 자,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연금으로 불입할 수가 있고,
회사 내부의 퇴직급여를 적립할 수가 있는데 퇴직급여를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불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이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부로 적립된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총수익금으로 봐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과세를 늦춰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을 총수익금액 불산입해서 그 다음 연도 그 자산에 취득했을 때 그 자산의 감가상각과 상계시킴으로써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음으로써 감가상각 기간 동안 다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즉 수익을 이연해주는, 자 그런 것을 바로 소득세법 제31조 32조의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필요경비 불산입, 만약에 뭐 제품을 뭐 상품을 뭐 배달하다가 과속을 해서 뭐 과태료를 끊었다 그러면 그 과태료는 장부에 비용으로 계산했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과태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비용 계산했다 필요경비 불산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뭐 벌금 각종 뭐 과다경비, 자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에 불산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즉 회사가 영업용 승용차가 아닌 업무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라는 것은 뭐 리스 회사가 하는 자동차, 뭐 택시 회사가 하는 택시, 그 다음에 렌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 이런 것들을 영업용 승용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은 뭐 제조업이라든지 도매업이 어떤 업무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동차, 승용차, 이것과 관련된 비용은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 원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매년 800만 원밖에 인정해주지 않는 이유는 자, 뭐 1억짜리, 2억짜리 사업을 해서 1억짜리, 2억짜리를 뭐 승용차로 구매를 했다. 그러면 2억의 승용차에 대해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에 5년이면 매년 4천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소득 금액이 줄어들겠죠. 자,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4천만 원의 감가상각이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800만 원만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외차 22억짜리 해외차 2억짜리를 샀다고 해도 옛날에는 5년 동안 4천만 원씩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자 이제는 2억짜리 승용차를 샀다고 하더라도 바로 매년 8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돼야 그 승용차 2억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경비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 업무 운행일지,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썼다는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면 전액 그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이 업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뭐 유지비, 뭐 보험료, 그 다음에 각종 주유비, 자 이런 것들은 1,500만 원을 한도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접대비, 마찬가지로 기부금 접대비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를 둬서 회사가 기부금 접대비로 비용 계산한 게 이러한 소득세법 제34조, 35조에 규정된 기부금 접대비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사업자가 손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고, 자, 그러한 장부 작성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 장부 작성 의무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